반도체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종량제 봉투 이야기도 했고 쓰레기 관련돼서도 참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을 보면요. 정부가 플라스틱 더 줄이겠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는데 카페에서 이제 음료값 말고 컵값을 따로 표기하라. 또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말도록 하겠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생활 속 환경 이슈들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의 애칭은 스박. 예, 스박. 쓰레기 박사님. 근데 여기 약간 텀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박사님. 너무 빠르게 이어서 부르면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고요. 홍수열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얘기하셨는데 네. 그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거 꽤 벌써 오래되지 않았나요? 네, 1995년에 시작했죠. 네네네. 그래서 올해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 때였죠. 네네. 맞아요. 저 어릴 적에 이게 왜냐면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네. 쓰레기를 돈 주고 버리니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아니다. 95년이면 중학교 때구나. 네.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어쨌든 올해가 저물러 가는데 예. 이제 쓰레기 종량제 30주년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네요. 30주년. 아니 근데 그 종량제 봉투 관련돼서 아까 그 글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부터 좀 요구하고 시작을 할까요? 김지은님이 다른 지역 종량제 봉투도 전입 인증 스티커 부착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그대로도 사용 가능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면서 국민들 불편 중에 하나가 네. 이사를 가면 예. 전에 쓰고 남은 종량제 봉투를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종량제 지침을 바꾸면서 이사를 하더라도 전에 쓰고 남은 종량제 봉투는 뭐 5장, 10장 이내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아하.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자체는 전입 신고한 후에 종량제 봉투에 그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쓸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쓸 수 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정부 지침에 따라서 이사를 하더라도 전에 쓰던 종량제 봉투는 그 일정 매수 이내로는 그러니까 5장, 10장 이런 식으로 이내에는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007 쓰시는 분은 관광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 같은데요. 다른 지역 분들이 본인 사는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버리니까 수거를 간혹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냐면은 그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자체별로 다 다르다면서요. 그 다른 부분도 있고 예. 그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다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다른 지자체에 내고 쓰레기는 다른 곳에 버리면 그러니까 지자체가 싫어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그냥 덤터기 쓰는 거니까 원래는 수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죠. 지자체별로 봉투 가격이 다 다른 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자체에서 뭐 자기들이 그렇게 정하면 다를 수는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엄격한 의미에서는 쓰레기 처리비가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처리 비용 자체가 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시민들의 혼란 측면에서 보면은 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통일시키는 게 낫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지자체를 다 통일시켰어요. 구별로 똑같아요? 네, 예전에는 구별로 다 달랐거든요. 그 부산시 같은 것도 경우도 마찬가지고 되게 그래서 그 광역 대도시의 경우에는 구별로 좀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832 쓰시는 분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종량제 봉투 온라인 판매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회사에서 이거 사러 가는 것도 일이에요라고. 온라인 판매가 안 되나요? 종량제 봉투가? 네, 종량제 봉투는 일종의 화폐거든요. 쓰레기 처리비를 내는. 그렇기 때문에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하고 난 이후에 발생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위조거든요. 위조 화폐처럼. 종량제 봉투도 위조가 있습니까? 위조 사건들이 계속 터져요. 왜냐하면은 그 종량제 봉투 만드는 원가는 얼마 되지 않는데 가격은 10배 이상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은 20원짜리 만들어서 200원에 팔 수 있고. 그렇죠. 폭리를 취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는 지정된 곳에서만 팔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온라인 판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그 위조 봉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상품권도 모바일로도 구매하고 하는데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도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좀 국민 편의를 위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게 또 위조 종량제 봉투도 있을 수 있으니 또 이거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잘 관찰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새벽에 막 바쁜데 그분들이 또 하실 일이 더 많아지네요. 아마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시는 분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 거고요. 별도의 또 단속 요원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디 쌓여 있는 이런 거 보시면서 보시면서 이제 불법입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 거부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죠. 야, 그래요. 이게 종량제 봉투만 하나만 해도 우리가 모르던 게 정말 많습니다. 이강호님이 아까 질문 요거 좀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인천은 귤 껍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했는데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라고 했다네요. 분류 항목이 헷갈리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까? 일반 쓰레기입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통상적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 조례로 귤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는 그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귤 껍질 같은 것들은 당연히 국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상식의 선을 좀 잘 지켜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량제 봉투 관련된 거 그래도 좀 궁금증 몇 개를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량 좀 줄여보자라고 하면서 컵 따로 계산제를 이제 하나를 또 대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4,000원이다. 그러면 커피는 3,800원, 컵값은 200원.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뭐 같이 계산하더라도 표기를 따로 하라는 거잖아요. 혹시 이게 그러면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실제 도움이 될까요? 그 표기가 목적이 아니고요. 예. 표기를 한 다음에 텀블러를 들고 오면 음료 가격만 받아라. 그러니까 컵 가격은 받지 마라. 그러니까 텀블러를 들고 오게 되면 일단 컵 가격은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4,000원짜리 커피를 3,800원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텀블러 할인을 하게 되고 또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일 비싼 데는 500원까지 해주는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렇죠, 있죠 이제. 그 폴 땡땡. 거기가 제일 많이 해줘요. 그거는 그 텀블러 500원 할인해주고 스 땡땡은 400원을 해줘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300원이 많고요, 200원, 100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텀블러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다음에 또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있어요. 네네네. 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에 가입을 하시면 텀블러에 대해서 300원의 포인트를 받아요. 그러면 컵 가격 200원, 뭐 텀블러 할인 500원, 그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300원 받으면 뭐 최대 1,000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후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회용 컵에 대해서 유상으로 별도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텀블러를 많이 들도록 유도하겠다. 그러면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 컵의 사용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게 정부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텀블러 가져오신 분들에게 할인을 더 많이 해주던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데서는 그러면 컵 가격 표기가 어디는 400원, 어디는 500원, 어디는 뭐 200원만 이럴 수도 있고 다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통일될 수 그렇죠. 왜냐하면 브랜드별로 컵 구매 가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브랜드는 100원, 어떤 브랜드는 200원 이렇게 표시하겠죠. 근데 정부 설명으로는 100원에서 200원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아마 100원에서 200원 정도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주지는 않겠다. 매장에서 그쵸, 자율로 컵 가격을 따로 표시해서 텀블러를 들고 오면은 컵 가격은 빼줘야 된다. 이렇게 2027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거거든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네네네. 지금 이렇게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일단은 예고를 한 거고 올 1년 동안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좀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게 혹시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걱정, 그리고 또 자영업 커피집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텀블러 할인도 해줘야 되고 또 다회용컵 쓰게 되면 또 이게 세척도 해야 되고 결국엔 가격이 또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이제 있네요. 정부 설명으로만 따지면 네. 보면 커피 가격은 인상되지 않으면서 텀블러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네. 매우 좋은 제도 아니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네네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좀 시행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컵과 음료 가격을 따로 영수증에 표시를 해야 되고 키오스크도 다 바꿔줘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좀 시스템 결제 시스템 전반에 그렇죠. 변화가 필요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키오스크야 그 안에 뭐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그 음료 가격과 컵 가격의 원가 계산을 이게 딱 떨어지냐. 아하.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이 실제 그렇게 하겠느냐. 실제 그냥 5,000원짜리 커피를 5,200원으로 올리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상으로 기결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거든요. 그러면은 매장에서는 다회용 컵을 머그컵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네네네. 그때는 그 3,800원을 받을 거냐. 아하. 이런 이슈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텀블러 할인을 해주는 경우는 네. 컵 가격을 받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음료 가격에 컵 가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텀블러를 들고 오면은 할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의 텀블러 할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컵 가격을 빼주는 정도에 네. 이미 사실은 텀블러 할인을 하는 카페들의 경우에는 컵 가격을 빼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은 컵 가격을 빼고 또 추가적으로 텀블러 할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카페 입장에서는 텀블러 할인의 순손실이 커지는 거라서. 그럼 또 그 텀블러 할인을 또 없애거나 조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텀블러 할인을 없애거나 아니면 실제 그냥 음료 가격을 올려서 이 부분을 상쇄하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적용이 될 때는 좀 정부의 의도와는 그쵸. 다르게 제도가 이상과 흘러갈 현실은 다르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만약에 그 컵 가격을 만약에 음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게 될 텐데 네. 이게 그 텀블러를 많이 드는 효과로 가게 되면은 사회적 이익이 커졌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서로 상쇄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텀블러 비율이 별로 안 올라가요. 그런 상태에서 소비자 부담만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카페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카페 입장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면 쓸수록 이익이 더 증가하는. 그러면 오히려 카페들로 하여금 일회용 컵을 더 쓰게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역설적으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풍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우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그렇죠. 항상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상대로만 되는 건 아니고 또 현장에 또 반응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의도치 않은 곳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그 외 3년 전에 컵 보증금제라는 거 시작된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종이컵 일회용 컵 반납을 하면은 얼마를 되돌려 받는다. 이거 제대로 돌아갔습니까? 잘 됐습니까? 지금 제주도와 그 세종시 예. 두 개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잘 되다가 지금 좀 꼬꾸라져 있는 상황인데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일회용컵 반환율 자체가 한 60% 내외 정도의 꽤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뭐 그건 제 기준에서. 60%면 높기는 한데 충분하진 않죠. 적어도 한 90% 이상 넘어가야 되는 것인데 원래 좀
굉장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자꾸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추진 의지가 약해지니까 아하, 시범이 시범으로 끝날 것 같으니 꺾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범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제도 자체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정부의 정책 추진의 문제인 것인지 따져봐야 될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고 보증금 제도는 좀 폐지 수순으로 밟아가고 이거를 유상 판매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좀 그냥 사라져야 될 그런 나쁜 제도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여러 가지 비용 증가라든지 소비자 카페의 불편 증가의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또 장점도 매우 많거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비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비자가 텀블러 들고 오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지금 유상 판매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텀블러를 더 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유상 판매제를 하더라도 텀블러 비율이 막 40% 50% 이렇게까지 증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0% 넘어가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시키고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회용 컵으로 테이크아웃 하게 하려면은 다회용 컵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실시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테이크아웃 때는 일회용 컵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다회용 컵이라는 게 텀블러 같은 건 아니고요? 그 카페가 제공하는 거죠. 카페가 테이크아웃 때는 손님들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거고 다회용 컵에 보증금을 붙여서 제공하고 소비자가 반납하면 일회용 컵으로 보증금 붙여서 갖고 오시면 얼마 돌려드려가 아니라 그럼 그냥 버릴 수도 있으니 다회용 컵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 커피 이렇게 붙어있는 컵 플라스틱 컵 같은 거 그러면 조금 더 높이 받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시범사업 때 보증금 1,00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가려면 일단은 보증금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을 해야 되고 카페와 소비자들이 보증금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가는 경로가 그러니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시스템이 전환되는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로를 밟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일회용컵 유상 판매제가 지금 이 발전 경로를 밟아갈 거냐, 이 좀 불확실성이 더 큰 거 아니냐. 그래서 당장 보게 되면은 행정적인 부담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훨씬 크지만 이 초기의 진입 장벽만 넘어가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또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회용 컵 보증금이 1,000원이라면 이거 뭐 갖다 줘야죠. 공병 가격이 한 4배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또 하나가 이번에 또 화두가 되는 게 항상 우리 빨대 얘기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예민합니다. 빨대. 종이 빨대 논란이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지만 손님이 원하면 제공해도 된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종이 빨대냐 플라스틱 빨대냐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회용 빨대를 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친환경적인 재질이냐 이 문제를 다투는 것인데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하고 종이 빨대만 쓰도록 했을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었어요. 빨대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회용 빨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태에서 재질 문제를 다투는 것은 약간 그린워싱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정부에서 일회용 빨대 정책을 내놓을 때
네. 원래부터 했어야 되는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종이 빨대냐 플라스틱 빨대냐 논쟁 이전에 네. 그러니까 일회용 빨대 자체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빨대 자체는 오히려 컵보다는 오히려 더 대안들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 빨대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습관적으로 또 빨대를 꽂아서 주고 빨대를 소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요즘에 컵 뚜껑도 잘 나오니까요.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아이스 음료 같은 경우에 빨대를 꼭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빨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빨대를 쓰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한 번 더 생각해서 나 빨대 안 쓸래요.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대를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꽂아서 줘버리면 나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빨대를 소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 빨대를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주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정부의 정책이 자꾸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이건 원래부터 했어야 될 정책을 정부가 그동안 방기했던 거다. 이 빨대냐 저 빨대냐가 아니라 빨대가 꼭 필요하느냐 이것부터. 예. 그래서 원래 했어야 될 것들을 복원하는 것이지 정부 정책의 변경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장례식장 관련된 겁니다. 장례식장. 뭐 장례식장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일회용품 많죠. 밥그릇, 국그릇도 그 종이 컵으로 되어 있고. 소주잔도 종이컵. 소주잔은 뭐 당연하고 진짜. 정말 어느 정도까지 많이 버려지고 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이. 양 자체는 전체 일회용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네네네. 그 뭐 개수로 따지게 되면은 그 엄청나죠. 뭐 보통 한 장례식장 한 곳에 손님들이 한 평균 200명에서 250명의 손님들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네. 뭐 한 사람이 그 세트가 깔리잖아요. 네. 그게 한 5개, 6개 정도 일회용기가 쓴다 그러면은 장례식장이 한 번 벌어질 때마다 1000개 이상의 일회용기가 사용되는 거죠. 하나의 장례식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장례식장에서 음식 제공을 할 때 다회용기를 쓰도록 하는 방안. 물론 이것도 이제 일부에서는 또 시범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또 많은 분들의 또 비용 부담이 또 이어질 수도 있겠고 설거지하는 사람의 인건비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쓰도록 한다고 했을 때 상주들이 설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상주들 지금 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옆에서 설거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 상주들을 보고 설거지하라는 소리냐 이렇게 비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데요. 그러니까 상주들을 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회용기를 빌려서 써라. 그러면 사용한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전문 세척 설비에서 세척 업체에서 세척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물론 일회용기 쓰는 것에 비해서 다회용기를 세척하게 되면 그 다회용기 비용이 일회용기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상주들의 비용 부담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을 때 아주 크게 비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다회용기 사용이 보편화가 되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용기 세척 비용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워낙 그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세척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의무화가 되게 되면 그 세척 비용은 충분히 그 일회용기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서울 삼성병원이 올해부터 모든 장례식장을 다회용기로 다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쭉 계속 가겠다. 그 이용객들의 만족도도요? 그 병원의 만족도도 괜찮고, 예. 다음에 그 상주분들의 만족도도 괜찮다. 그게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은 어쨌든 일회용기를 쓰는 것에 비해서 좀 대접받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편해서 그런 것이지 그 손님들한테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죠. 하기사 또 장례식장 그 문상 오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해야 할 대상인데 그러게요. 언제부턴가는 그냥 일회용품 종이 컵으로 밥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해져 있어서. 그리고 그 일회용기에 예.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하게 되면 또 그 뜨거운 국이나 밥 같은 걸 담잖아요. 네. 그리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이 눅눅해질 때까지 또 종이컵으로 마셔야 되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하러 온 손님들한테 미세 플라스틱 대접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종이컵으로 알고 있지만 종이컵 안쪽에 얇은 플라스틱 막으로 또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종이컵도 그렇고 종이 용기도 그렇고 예. 다 안쪽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고 비닐이 얇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더 친환경적인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것이 손님 접대의 개념에 맞는 것이죠. 이야. 그래서 이런 의미들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상객 상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네네네. 다회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들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그 나르고 도와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다회용기 좀 무겁거든요. 무겁고. 그래서 크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수당들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약간 미세 조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디 기업 뭐 공제도 그렇고 상주에 이런데 이름 써 있는 종이컵, 종이 그릇들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게 또 풍경이 하나둘씩 또 바뀌어 가고 있네요.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 우리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눌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먼저 또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7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른바 쓰레기 박사님. 홍수열 소장과 함께 쓰레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현소라 님이 현실과 이게 참 이상의 현실 그 차이가 크다고 탄소 실전 포인트 재정상 이유로 지금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이게 8월쯤에 예산이 바닥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그 탄소 중립 실전 포인트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예. 하반기부터는 그 탄소 포인트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상보다 탄소 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긍정적인 것인데 이제 정부가 이와 관련된 충분한 예산들을 확보하지 못한 거는 이제 제도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는 이제 국민들의 친환경 생활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마련할 거냐라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좀 일회용 플라스틱 같은 것에 지금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네. 그럼 이 폐기물 부담금은 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로 좀 전환을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담금을 걷어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실천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원이 옮겨가도록 해야지. 그래야 또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냥 생짜로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충분한 예산을 좀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페널티와 또 인센티브 구조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자라는 아이디어시네요.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그렇고 또 소장님이 요즘에 많이 강조하시는 게 있다고 합니다. 종이팩 문제인데 네네. 사실 종이팩은 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유팩 같은 경우 굉장히 고급 종이잖아요. 네네. 근데 멸균 우유 담는 멸균팩 이거는 재활용률이 2%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그 멸균팩을 보게 되면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서울환경연합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네. 재활용 어려움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30%가 넘어가요. 불가능이 아니고 어려움인데. 네네. 그래서 종량제 봉투로 멸균팩을 버리시는 분이 25%. 어허. 그 국민 4분 중 1분은 멸균팩을 종량제 봉투로 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폐지에 섞어서 배출을 하거든요. 그냥 종이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멸균팩의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멸균팩의 사용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 멸균팩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또 이 탈플라스틱 흐름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라라고 하는 압력들이 네. 국내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이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압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플라스틱의 대안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플라스틱 대안 중에 하나가 종이팩 용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종이팩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 종이팩 중에서 우유팩 대신에 멸균팩을 선택하는 이유는 또 요즘의 유통 트렌드가 온라인 트렌드의 비중이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배송을 하려면 냉장 보관, 냉장 차량을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오래 갈 수 있는. 멸균팩이 기업 입장에서는 손을 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멸균팩의 사용량과 비율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멸균팩의 재활용률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멸균팩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멸균팩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안에가 뭐 알루미늄 코팅 같은 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종이에 넣으면 버려져요? 그 혼합 폐지로 그 박스 만드는 제지회사로 많이 가요. 그런데 어쨌든 종이팩의 경우에는 그 알루미늄보다는 양면에 비닐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양면의 비닐. 예, 비닐 코팅으로 인해서 좀 해리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종이를 녹였을 때요. 네네네. 그래서 종이팩은 이제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또 우유팩과 멸균팩은 또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유팩 따로, 멸균팩 따로 각각 따로 모아서 제지회사로 보내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잘 만들 거냐라고 네네. 하는 것이 관건인데 첫 번째로는 이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빨리 없애줘야 돼요. 소비자들이 너무 착각하고 있으니까. 불가능으로 착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재활용 어려운 표시를 없애고 그냥 분리배출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다음에 아파트에서는 이제 분리배출 장소에 이제 종이팩 수감을 따로 설치를 해서 폐지에 섞지 말고 종이팩만 따로 버리도록 하고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이것을 가져간 다음에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한 다음에 각각 제지회사로 보내면 되죠. 요즘은 그러게요. 기계로 선별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 센서가 이제 빛을 쏘면은 어허. 그 알루미늄을 인식해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코팅 그러면 네. 이제 알루미늄이 코팅되어 있는 멸균팩과 알루미늄이 없는 종이팩. 우유팩을 인식을 해서 이게 공기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자동으로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폐지하고만 구분해서 종이팩만 따로 버려주기만 하면 예.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뭐 주거단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겠으나 멸균팩만 따로 모으는 장소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멸균팩만 따로 모은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우유팩과 멸균팩을 같이 모아야죠. 일단 거기서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서울의 노원구나 서초구, 도봉구에서는 지금 아파트에서 시범 사업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리배출 장소에 그냥 멸균팩 수거함이 아니라 종이팩 수거함을 놓는 거죠. 아하. 그러면 우유팩이나 멸균팩이나 그냥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일반 종이랑만 구분이 되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 분리배출 장소에 종이팩 수거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네. 시민들이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분리배출 장소에 종이팩 수거함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폐지에 버리면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들었는데 막상 분리배출을 하려고 보면 종이팩 버릴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냥 한꺼번에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들의 실천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박재만 님이 텀블러 갖고 다니시는데 뚜껑이 좀 고장 났다고. 몸통은 멀쩡한데 버리기 아까운데 어떻게 하죠? 왜 뚜껑만도 팔죠? 그 텀블러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이른바 그 실리콘 패킹이라고 하는 거 뚜껑 그 부위별로 따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러 그냥 통째로 버리시는 게 또 이게 낭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26년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답니다. 이게 이제는 더 이상 묻을 데가 부족해져서 그런 겁니까? 한계에 이르러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지 용량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남아 있는데. 아껴 써야죠. 지금처럼 계속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지 수명이 다 종료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대체 매립지를 지금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립지를 오래 쓰려면 매립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먼저 5년 앞당겨서 아하. 그러니까 202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바로 매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소각을 한 다음에 타고 남은 재를 묻어라라고 이제 바뀌는 건데 그 공공 소각장은 거의 이제 늘지 않는다면서요. 더 늘리기도 어렵고 소각장 자체도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하고 그럼 이제 민간 소각장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비용 문제가 또 크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 1년에 한 51만 톤 정도가 수도권 매립장에 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직매립 금지가 되면은 이 51만 톤의 종량제 봉투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공 소각장은 그만큼 증설이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민간 시설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근데 민간 시설은 민간 소각장만 있는 건 아니고 시멘트 시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민간 소각장에 바로 소각이 되거나 아니면 시멘트 시설로 가서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이 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민간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단가는 좀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높아지겠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지겠죠. 이게 한번 소각하고 나서 묻자라고 하면은 왜 소각장 하면 인식이 이거 대기오염 심해지는 거 아니야라고들 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그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은 소각장이 설치되기 전보다는 네. 오염 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로 따지면은 생활 환경은 좀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것이 그 우리가 수용할 만한 한도 이내냐 아니면 한도를 벗어나는 거냐의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최신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필터를 하고 또 뭐 탄소 포집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소각장 설치됐다고 해서 주변 지역에 못 살겠다 너무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20년째 소각장 옆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큰 소각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 지역도 그렇고 이제 추가로 소각장
건립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장 그 지역에서 막 엄청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반대 시위 심하고 좀 현실적인 대안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소각장은 설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용량의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거냐는 좀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소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된다. 아, 쓰레기를 줄이는.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분리배출을 하지 않더라도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더라도 종량제 봉투를 뜯어서 네. 그 선별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걸 종량제 봉투 전처리 설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각 용량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각장 건설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소각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정숙님이 미국 딸네 집에 갔었는데 분리수거 전혀 안 해서 놀랐네요. 대형통에 무조건 다 갖다 버리더라고.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로 환경 잘 지키고 있고 분리수거도 정말 잘하고 있고 또 한정된 땅 잘 또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또 청취자분들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잘해보자. 이런 고민은 또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하고요. 오늘 자원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